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봤다. 정확히 말하면 요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등을 어깨가 너무 작아져 있었다. 늘 나보다 컸던 그 등이 이젠 겨우 한 줌. 아버지, 저 왔어요. 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다. 너 왜 이제야 왔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저 일주일 만에 찾아왔을 뿐인데 아버지의 하루하루는 그 짧은 일주일이 영원이었나 보다.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분들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나는 편안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외로움과 버려짐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 부모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걸. 당신도 혹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세월에 옮기는 잊혀진 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당신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김정희, 올해 60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다. 큰아들 지훈이는 대전에, 작은 딸 수민이는 부산에 산다. 내 옆엔 이제 아무도 없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뵈면 되니까. 요양원 입구의 자동문이 열릴 때면 마치 성전에 들어가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곳엔 아직 내가 딸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나는 문득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아버지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 너 왜 이제야 왔냐?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찾아뵙고 말벗되어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부모님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날 요양원 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따님, 어제 김용수 어르신 밤새 몇 번이나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뭐라고요? 계속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사는 거냐 그러시더래요. 10분 후 당신은 이 이야기 속 정의의 결정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요양원은 겉보기엔 깔끔하고 조용했다. 하얀 벽, 반질반질한 바닥, 하루 세끼 제때 나오는 식사, TV도 있고 간호사도 상냥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늘 미소만 짓고 계셨고 아버지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늘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마주 앉은 테이블에 누군가와 식사를 하던 중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걸 봤다. 나는 급히 다가갔다. 아버지, 왜 우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젓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같이 밥 먹던 김 어르신, 딸이 오늘 면회 온다 했는데 안 왔대. 그래서 밥도 안 드시더니 결국 돌아가셨어. 이 나이에도 기다리게 하더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나 역시 종종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면회를 미룬 적이 있었다. 다음 주에 갈게요. 라는 말이 한 달이 되어버린 적도 있었다. 그때부터 요양원의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복도에 혼자 앉아 문 쪽을 향해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손에 편지를 쥔 채 잠들어 있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엔 진짜 올 거지. 기다릴게. 그곳엔 치료가 있었지만 삶은 없었다. 하루는 누워있고, 하루는 약 먹고, 하루는 기다리는 시간뿐. 기억은 흐려져 가고, 손은 더 떨리며, 누군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이름표 하나. 내가 부모를 사랑한 방식은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진짜 원한 건 사람, 그리고 곁이었는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너 왜 이제야 왔냐? 이게 사는 거냐? 그리고 딸이 안 왔다고 밥도 안 먹었대. 그 말을 수없이 곱씹으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꼼짝도 못했다. 식탁 위엔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TV에선 홈쇼핑이 떠들썩했지만 그 모든 게 너무 시끄러웠다. 내가 해드렸던 도시락 반찬보다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건 어쩌면 내 목소리, 내 손길, 내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쓰려왔다. 며칠 후 딸 수민이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양원은 잘 다녀왔어? 응, 거기 괜찮지?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거기 모셔도 마음 편하겠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휴대폰 액정에 번진 내 눈물만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까지 효도는 시설에 맡기는 것이라고 여겼다. 전문 간병인과 청결한 환경, 의료 시스템까지 완비된 그곳에 모신 것이 내 부모에게 가장 잘한 선택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정답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정이야, 나 집에 가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잠결에도 울고 있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우리 부모를 버린 걸까? 처음부터 나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지는 않았다. 오래된 빌라의 2층. 욕실은 미끄럽고 계단은 가팔랐다.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아버지는 스스로 식사도 챙기기 어려운 날이 많아졌다. 그때마다 나는 출근 전 도시락을 싸서 냉장고에 넣고, 퇴근 후엔 두 분의 속옷을 삶으며 밤을 보냈다. 그렇게 3년, 내 체력도 정신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과로입니다. 이대로 가면 무너지십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사람인데 버틸 수가 없는데. 그때 결심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걸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인터넷을 뒤지고 가장 평판 좋은 요양원을 찾아 상담을 예약했다. 시설은 좋았고 원장은 친절했다. 무엇보다 24시간 간병이 된다는 말에 나는 안도했다. 어쩌면 그 안도감은 책임을 벗었다는 데서 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아버지는 물끄러미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사 가는 거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다. 거기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이별 통보처럼 들렸는지 지금은 알 것 같. 며칠 전 요양원에서 돌아온 나는 부모님 통장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 명의의 연금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인출되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청구한 실제 금액과 맞지 않았다. 2배 이상 많은 금액. 혹시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 요양원 원장에게 문의했지만 김용수 어르신과 박순남 어르신 요금은 정확히 월 85만 원입니다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런데 인출된 금액은 220만 원. 그중 135만 원은 지훈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순간 머리가 띵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는 은행에 갔어. 내 이름으로 등록된 통장 정리를 요청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지훈이 내 허락도 없이 외조부모 명의 통장에 위임 계좌 연결을 해놓고 있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몇 달 전 지훈이 말하던 그 말이 엄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직접 모시는 거 힘드시잖아. 애들도 좀 불안해하고 요양원이 맞는 선택이에요. 그때는 배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모두 재산과 돈을 염두에 둔 유도된 결정이었단 걸 알았다. 나는 손이 떨려 통장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노후 자금을 자기 아이 학원비에 썼다는 걸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분명 착한 아이였다. 어릴 적엔 할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이면 먼저 숟가락부터 들던 아이였고 할아버지 무릎에 누워 공기놀이 하던 기억도 분명히 있었다.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이번 주에 좀 보자. 엄마가 너랑 얘기할 게 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외할아버지 퇴원하셨어. 우리 집에 같이 계시기로 했어. 네. 지훈의 목소리가 단단히 굳어졌다. 엄마,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할 텐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그동안 너희 집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였니?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저는 단지 엄마가 힘드실까봐 미리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쓴웃음. 미리 정리? 외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10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이 이야기의 진실을 들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배려라는 이름에 욕심이 숨겨져 있진 않나요? 이제 정의의 마지막 선택이 그 모든 걸 뒤흔듭니다. 나는 통장 정리를 마치고 부동산 서류까지 꺼내 확인했다. 외할아버지 명의의 작은 지피, 지훈의 손에 넘어갈 뻔한 흔적도 보였다. 거기엔 며느리 서은지의 이름까지 슬쩍 적혀 있었다. 이제 끝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부모는 더 이상 이들의 탐욕에 휘말려선 안 된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차분한 말투로 모든 내역을 설명했고 지훈이 부모 명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금액과 그 사용 내역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르신 재산은 진탁으로 넘기시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나는 결심했다. 재산은 단 한 푼도 그들에게 가지 않게 하겠다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피땀으로 모은 노후 자금은 손주 학원비 따위로 사라질 돈이 아니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다. 거실에 앉힌 두 사람에게 나는 고요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며느리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외할아버님 상태에선 집에 계시는 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지훈도 한마디 거들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린 단지 엄마 도우려고 했던 건데. 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놨다. 이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부양의무 포기각서야. 앞으로 그분들 관련해 너희와 나는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어.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건 너희가 부당하게 인출한 금액에 대한 법적 고지문. 돌려놓지 않으면 형사 고소 들어갈 거야. 며느리가 황급히 지훈을 말리며 말했다. 지훈아, 그냥 드리자. 우리가 조금 선 넘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선은 이미 내가 넘어섰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도 이제 너희 같은 자식은 두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 집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지훈과 은지가 떠난 뒤 나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내 역할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나는 평생을 딸로, 엄마로, 며느리로 누군가의 책임으로 살아왔다. 그 책임이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의무감이라는 이름으로 내 어깨에 얹혀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한 장의 각서와 함께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버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정희야, 이 집 참 따뜻하구나.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햇살 아래에서 커피를 마셨다. 어머니는 부엌 의자에 앉아 TV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나이에 부모랑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진짜 내 시간으로 돌아왔다는 걸.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어느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 나와 나를 낳아준 사람들만을 위한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따뜻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오후, 나는 조용히 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언제부턴가 나는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수첩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후회를 위한 기록이 아니다. 2번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한 기록이다. 나는 수첩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써 내려갔다. 마치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처럼.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나는 당신들이 원한 게 편안한 시설인 줄 알았어요. 깨끗한 방, 잘 차려진 식사, 매일 챙겨주는 간호사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들이 진짜 바랐던 건 그저 내 딸의 눈빛, 내 자식의 목소리, 누군가 기다리는 따뜻한 저녁이었단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안 늦을게요. 수첩을 덮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내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다. 부모님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다. 예전 같으면 힘들다고 차를 탔겠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다. 걸을 수 있을 때는 걸어야지. 바닥에 발 닿는 느낌, 그게 사는 맛이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는 아버지의 걸음을 천천히 따라갔다.
어깨를 맞대고 걷는 그 시간이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 값지고 그 어떤 여행보다 특별하게 느껴졌다. 시장에서 오랜만에 사온 물건들, 콩나물, 두부, 배추 한 포기. 어머니는 손끝이 여전히 느린 채로 물을 썰다가 중간에 멈추셨다. 정희야, 나 이거 까먹었네. 괜찮아요, 엄마. 다시 알려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물을 손에 쥐고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 그 순간 어머니가 활짝 웃으셨다. 맞다. 이렇게였지. 그날 저녁, 셋이서 나란히 앉아 청국장을 끓였다. 아버지는 된장찌개보다 청국장이 낫다며 된장에 청국장을 더 풀었고, 어머니는 냄새가 나는 게 건강한 음식이야라고 맞장구를 치셨다. 나는 그저 두 분의 웃음소리를 듣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가슴이 따뜻했다. 이건 대단한 행복이 아니었다. 그저 내 곁에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주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 은지가 아이 데리고 집 나갔어. 사업도 요즘 너무 안 풀리고 은행에서도 대출이 막혔어. 이제 어떡해.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먼저 움직였겠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내가 외할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뺄 때 느꼈을 기분이었니?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 제발 그때는 몰랐어요. 진심으로 엄마 힘들까봐 그런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알았어. 알고도 그랬어. 엄마가 내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다 봤으면서 너는 결국 그분들을 돈으로 본 거야. 지훈은 울먹였다. 아이라도 보고 싶은데 지금 은지도 날 피하고 있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내가 사람으로 키울 자신 없으면 나한테 보내. 지훈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며칠 뒤, 지훈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발송한 채무변제 독촉장. 그가 인출한 부모님 연금 계좌는 이미 고소장에 포함됐고, 은행 계좌는 일부 압류 처리되었다. 지훈의 사업은 사실상 끝났다. 이미 몇 군데 협력업체가 계약을 철회했고, 더 이상 은행에서 신용보증도 받지 못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연락은 끊겼고, 지훈은 혼자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는 단 한 줄이었다. 엄마, 나 너무 늦었지? 나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후회라는 감정은 가해자에게 너무 늦게 온다는 걸 또 한 번 실감했을 뿐이다. 며칠 후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 할머니, 나 민준이에요. 지훈의 아들, 내 손자였다. 엄마가 핸드폰 숨겼는데 몰래 외할머니 집에서 전화기 빌려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아직도 나 좋아해요? 나는 울컥했다. 그럼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손주는 숨죽이며 말했다. 그럼 나 할머니 집 가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언제든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게. 그 주말 민준이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조금 야위었고 표정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만은 선명했다. 기다렸다는 듯한 그리움에 닿아 있는 눈빛.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우리 민준이 많이 기다렸지. 응, 할머니, 냄새 좋아. 그날 저녁 아버지는 민준에게 옛날 장기를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큰 손자가 있었나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거실에서 TV를 봤다. 민준이는 아버지 다리를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조용히 담았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소리 내어 울지도 요란하게 웃지도 않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 나는 그날 밤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완성하게 된다. 지훈은 떠났고 며느리도 떠났다. 하지만 민준이는 내 손주는 남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나는 다시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열 수 있었다. 밤늦게 부엌에서 혼자 컵을 닦으며 나는 다시 요양원의 복도를 떠올렸다. 그 하얀 벽과 기다림으로 굳어진 어르신들의 얼굴,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 나는 그곳을 떠나면서 편안함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을 외롭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나였음을 이제야 고백하게 된다. 내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던 그날, 나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뺏었다. 그건 공간도 물건도 아닌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었다. 나는 한참을 울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같이 밥을 먹고 하루 2번씩 차를 우려드리고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민준이는 내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해. 돈보다 말보다 곁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할머니처럼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내 인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아침이면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나눈다. 아버지는 아직도 청국장이 최고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민준이에게 자꾸 할아버지 닮았다며 웃으신다. 민준이는 요즘 학교 숙제를 끝내면 장기를 두자고 졸라댄다. 할아버지한테 배우고는 나까지 상대로 이기려 드는 모습을 보면 나는 혼자 웃음이 난다. 집 안엔 이제 울음소리도 없고 복잡한 고부 갈등도 없다. 지훈이와의 관계는 정리되었다. 나는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나는 오늘도 작은 수첩에 일기를 쓴다. 다오나, 오늘은 바람이 따뜻했단다. 너와 손잡고 걷는 봄날이 떠오르더구나. 그 이름, 다온, 내가 민준이에게 새로 지어준 이름이다. 모든 복이 온다는 뜻.
나는 더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곁에 남은 사람과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로 했다. 그게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고 민준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 교과서니까. 혹시 지금 당신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을까? 내가 돌봐야 할까? 그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저는 그 선택을 이미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부모님을 제 곁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는 뒷모습, 누구도 찾지 않는 복도, 기다림만 가득한 창가의 시선, 그것이 부모의 하루라는 걸 지금 당신은 알고 계시니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언제 깨닫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다시 다가가는 용기,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세월의 온기는 잊혀진 어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당신 곁으로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